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 열애설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재벌 5세여서 화제가 됐는데요. 재벌 5세? 재벌 2, 3세는 많이 들어봤는데 재벌 4세도 좀 입에 잘 안 붙잖아요. 근데 5세? 보통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으면 5대면 100년이 넘는 건데 오늘 주제인 이 재벌가가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무려 1896년에 시작했어요. 가보개혁이 1894년이니까 그 직후에 감이 잘 안 오죠. 그때쯤에 동학 독민운동도 있었고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전이었어요. 1세기 100년 하고도 30년 가까이 버틴 이 회사 다뤄달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긴 역사만큼 굴곡도 엄청났습니다. 예전에 독성 물질 때문에 몇 번 망할 뻔했고요. 혹시 박가분이라고 들어봤어요? 화장품 불티나게 팔렸는데 납중독으로 망할 뻔했고요.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낙동강 페놀 유출 진짜 크리티컬했죠. 거의 죽다 살아났고요. 형제 난으로 불린 법정 싸움도 있었고 뒤로도 몇 번을 망할 뻔했다가 지금까지 어찌어찌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텼냐?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 사업 구조를 확 갈아엎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매번 극적으로 살아남은 거죠. 요즘도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또 변신을 준비 중인데요. 위기가 오면 오히려 강해지는 일종의 위기를 먹고 자라는 별종 같은 왔어? 잘 먹을게. 이번 위기는 좀 맵네.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늘 주제는요. 도대체 뭘 먹고 자라는 거야? 재계의 괴식가 두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578년 일본 오사카에 세워진 건설회사 곤고구미라고 알려져 있죠. 설립자가 백제 사람이에요.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설립자는 유중광, 쇼토쿠 태자가 초대한 3명의 백제 기술자 중 한 명이라고 써 있어요. 무려 1400년이 넘은 건데 뭔가 좀 뿌듯하면서도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에는 천년 기업이 종종 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100년 넘긴 기업도 드물죠. 두산의 모태가 1896년이고 가스알명수로 유명한 동아약품이 1897년, 같은 해에 생긴 신한은행도 있죠. 전신이 한성은행. 그리고 1899년에는 우리은행. 19세기에 설립된 회사가 손가락으로 꼽는 게 조선의 사농공상. 상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가장 천대하고 국가 통제도 어마어마했죠. 상점이 대부분 국영 아니면 국영 비슷한 거였고요. 상인들은 눈치를 보면서 몰래 장사를 해야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보개혁 때 금난 정권이 폐지되는데요. 국사 시간에 생각나요? 일종의 독점 판권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누구나 상업을 할 수 있게 세상이 바뀐 거죠. 엄청난 게임 체인저였어요. 무려 127년 전에. 그리고 종로 4가에 간판이 하나 달립니다. 박승직 상점이란 이름. 포목점인데 면포를 주로 취급하는, 무명옷을 만들 때 쓰는 건데 목화섬으로 만든 재료라고 하더라고요. 박승직 창업주가 원래 한 15년 정도를 보부상 같은 걸 했어요. 고생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강원도 쪽에 산 넘을 때는 2달 동안 감자만 먹었다고 하고요. 아무튼 실탄을 모아서 종로의 배우계라는 동네에 가게를 냈는데, 광장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하고요. 동대문에 광장시장 할 때 그 광장, 청계천에 광교랑 장교의 첫 글자를 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영적으로도 와, 이걸 이때부터?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1910년에 직원들 출퇴를 기록하는 출근부, 직원록이 있었고요. 업무 평가를 하고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도 챙겨줬다고 하고요. 요즘에도 상여금 안 주는 회사도 많은데 100년 전에도 줬다니까. 직원들 복지에도 진심이어서 산에 야구부, 또 탁구부도 있었고, 또 금강산으로 야유회 간 사진도 남아있더라고요. 출근 찍고 동아리에서 운동하고 또 MT도 갔다가 성과 좋으면 상여까지 받고. 이야, 사람이 미래다라는 그 두산의 슬로건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정말 잘 챙겼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포목점이 잘 되면서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그때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던 시기였는지 핫템을 찾아냈는데요. 화장품이었죠. 아내가 만들어서 처음에는 사은품같이 주던 미끼 상품이었는데 박가분이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아예 한번 팔아보자. 손가락 마디만한 걸 여러 개 넣어서 판 게 대박이 터지고 총독부에 상표 등록까지 하고 하루에 쌀 700가마치를 팔았다고 하고요. 화장품 최초로 신문 광고도 내고 전국의 돈을 박가분이 다 긁어 모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박가분 원료 중에 납성분이 있었는데요. 피부에 잘 붙으라고 하는 납을 섞은 건데 이게 독성 물질이잖아요. 부작용이 속출한 거죠. 피부가 푸르스름하게 변하면서 감각이 없어지고 괴사, 이게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현상도 생기고 엄청 흉흉한 얘기까지 돌면서 살 파먹는 가루라고 소문이 나고 고소장이 막 날아들면서 일대 위기에 몰렸어요. 경쟁업체들이 신문 광고에 납 절대 안 들어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납 중독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에서 기술자를 데려와서 발버둥을 쳐봤는데 결국 20년 만인 1937년에 박가분은 퇴장했습니다.
잘 나가던 박승직 상점도 함께 저물어 가는데요. 세계 정세가 아주 험악했어요.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고 진주만 공습, 미국 참전, 2차 세계대전. 1939년 박승직 상점의 순이익이 23만 7천 원이었는데 갑자기 훅 빠져서 2년 만에 2만 8천 원으로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이듬해 13만 원으로 좀 회복하긴 했는데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고 광복을 맞이했지만요. 결국 개업 48년 만에 회사 존재만 유지하고 영업 활동은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산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괴식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위기를 먹고 사는 박승직 창업주가 딸만 6이었는데 46살에 본 첫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산 초대 회장 박두병. 1945년 해방 이후에 박승직 상점의 이름도 두산상해로 바뀌는데요. 박두병 회장의 이름 앞글자면서 곡물을 측정하는 단위 두, 또 산산을 합쳐서 한 말 한 말 쌓아서 큰 산을 이룬다라는 뜻이었죠. 박두병 회장은 맥주 사업으로 회사를 전환합니다. 적산이라고 덕이 남기고 간 재산, 적산 기업, 적산 가옥도 있죠. 그중에 일본인이 갖고 있다가 철수하면서 두고 간 기업들을 나중에 민간에 팔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기린 맥주였습니다. 이치방 시보리. 일제 때 일본 기린 맥주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회사를 세우는데요. 쇼와 기린 맥주라고 1933년에 박승직 창업주가 거기 한국인 소액주주로 들어갔어요. 신의 한 수였죠. 이런 인연으로 해방 이후에 박두병 회장이 기린 맥주 관리 지배인이 됐고 이후에 회사 이름을 동양 맥주로 바꾸고 오비라는 상표도 만들었어요. 오리엔탈 브루어리. 1951년에는 이 동양 맥주를 불아봤습니다. 그때 국내 최대 맥주 회사였어요. 저리에 적정가보다 좀 싸게 팔았다. 분납 조건이 말이 안 된다. 또 뒤가 좀 구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공장을 다시 재건하면서 두산그룹이 크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때는 맥주가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서 품귀 현상까지 있었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공병을 구하는 일이었는데 유리병이 모자라서 가정집 화단에 거꾸로 박혀있던 맥주병까지 다 뽑아다 썼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다각화합니다. 마실 거는 다 한번 해보자. 코카콜라, 환타, 킨사이다, 음료 라인을 쫙 넓히고 식품 쪽으로는 KFC, 버거킹, 다농, 네슬레 다 지금도 유명한 거죠. 또 폴로, 게스, DKNY 같은 패션 브랜드. 거의 글로벌 브랜드 수집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따로 김치 사업도 했어요. 종갓집 김치. 합동통신이라고 언론사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신군부에 뺏겼죠. 출판사도 하고 오비베어스 야구단이 프로야구 원년팀이기도 했어요. 가장 먼저 창단식을 하고 대표 선수 선서도 하고 그때 삼성 라이온즈를 제치고 첫 한국 시리즈 챔피언까지 올랐습니다. 전설의 투수 박철순이 MVP. 아무튼 1990년까지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지금도 종로에 오비호프 있잖아요. 을지 오비베어. 전국에 생맥주 체인점 오비호프가 2만 개가 넘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걸 다 지금 두산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연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1991년 구미공단 두산전자에서 페놀 원액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대구 시민들 상수원으로 유입되면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빗발쳤고 영남 지역 주민들이 구토, 설사, 복통,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정말 심각했어요.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서 인공 유산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고 그때 마침 최환이라는 검사가 하필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가 있었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영화 1987에서 그 하정우가 연기한 수돗물은 바로 국민의 생명수라는 인식에서 범죄와의 전쟁 같은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 두산전자가 페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조금씩 무단 방류한 게 드러납니다. 6일 만에 두산전자 임직원 6명이 구속됐어요. 이 사건으로 두산 3세 박용곤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 장관도 경질됐. 두산의 이미지가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두산 제품을 불매하자, 망하게 하자. 맥주 사업은 하필 마시는 거잖아요. 물이랑 관련이 있고 직격탄을 맞았어요. 1995년에 오비맥주의 적자 규모가 무려 9천억 원. 부채 비율이 600%를 넘었습니다. 거의 뭐 빚으로 세운 탑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던 뭐 그런 상황. 그러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맥킨지한테 아주 냉정했어요. 석 달 안에 그룹이 망할 수도 있다. 사형 선고 같은 진단을 하면서 오비맥주 같은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브랜드 소비재 사업은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위기라서. 예, 다 팔았어요. 순차적으로 다 팔았어요. 정말로 위기여서 확 갈아엎자, 변신을 하자, 괴식가가 되자 한 거죠. 정말로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룹의 얼굴이자 뿌리였던 오비맥주를 팔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 한국 3M, 코카콜라, 버거킹, KFC, 종갓집 김치의 의류 수입 사업까지 차례차례로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눈물의 실탄을 모읍니다. 총알.
그리고 이 실탄으로 대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중공업, 고려산업개발,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면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꾼 거죠. 경공업 B2C 기업에서 중공업 B2B 기업으로 업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확 갈아엎었어요. 그 과정에서 살짝 운도 따랐어요. IMF를 맞기 전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빡세게 한 거니까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버틴 거죠. 다른 데는 다 막 쓰러지는데 살아남았어요. 근데 또 후폭풍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형제 간의 충돌이 세게 일어난 건데요. 경영권 승계랑 맞물리면서 둘째는 오비맥주를 버리는 건 가문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라고 반대를 하고, 또 동생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가업이 뭔 소용이냐 맞받아치고, 이게 단순히 형제 간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도 번졌는데요. 비자금 투서가 나오고 수사 결과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된 건데요. 시간이 지난 뒤에 형제의 난이 마무리되면서 체질 개선이 다시 시작됐지만요, 또 위기가 닥칩니다. 2007년에 야심차게 건설 장비 회사 밥캣을 인수하면서 5조 원, 거의 6조 원을 질렀는데요. 국내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금액. 그 당시엔 미국 부동산이 화랑이라서 건설 장비도 잘 팔렸거든요. 웬걸? 근데 바로 승자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이거 사온다고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져버린 거죠.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이게 한동안은 큰 짐이 됐습니다. 완전히 타이밍이 딱 걸린 거죠. 돈 잘 벌어다주는 효자가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돈 먹는 하마였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지분법 손실로만 1조 3천억 원을 넘게 날렸다는 기사도 있고요. 아무튼 결국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경영 정상화를 시도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두산 밥캣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요. 그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끊이질 않아. 이번에는 건설이 문제였습니다. 2013년에 일산 두산위부더 제니스 미분양으로 대표되는 2011년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엄청난 만성적자에 허덕였습니다. 위기의 위기, 또 연이어 위기가 찾아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이후에 두산의 핵심이 발전이었는데요. 2017년에 탈원전이 나왔고요. 이걸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자 내기도 빠듯한 상황에 직면하고 망하냐 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에 또 다른 상징이었던 동대문 두산타워를 비롯해서요, 골프장 클럽모 OCC 등등 또 팔고요. 중공업 변신의 핵심이었던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HD 현대그룹에 내줍니다. 그때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내다 판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어요. 심각했죠. 도대체 몇 번의 위기를 겪은 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얘기예요,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해보자. 더 나아가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을 통해서 로봇이랑 스마트 제조업도 해보자. 근데 순탄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합병 뭐 이런 구조조정이 계속 삐걱대고 있고요. 다시 또 재추진을 하는데 펜은 넘겨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야, 진짜 힘들죠. 암튼 위기를 먹는 괴식가. 두산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생물 같다는 비유가 있죠. 검찰 출입할 때 수사는 생물 같다는 비유를 많이 들었고요. 정치부 출입할 때도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는데요. 기업도 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뭔지, 뭘 잘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이런 기업의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토목상으로 시작해서 맥주 사업으로, 다시 인프라 사업으로 변신하고 또 변신을 꿈꾸고 있는 두산그룹. 130년 가까이 했으면 잘해온 건 맞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망할지 안 망할지, 성공할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높을 꼴은 아니고요.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